예, 안녕하세요. 그 신선 배송과 풀필먼트 콜드체인 세션을 맡은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비욘드엑스 김철민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대표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팀프레시 이성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현장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실 줄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전 프로그램이었던 쿠팡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이렇게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오늘 저희가 30분 동안 이야기할 주제는 그 인류의 먹고 사니즘, 그러니까 저희 이제 생활이죠. 이 속에서 신선 배송, 온라인 장보기, 그 관련되어 있는 콜드체인이라든가 풀필먼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제가 이제 이번 세션의 모더레이터로서 이번 세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 좋을까 싶어서 장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이 내용 중에 1300년 전에 2500km를 매일 배달을 했던 물품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당나라 현종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양귀비에게 매일같이 이 과일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잘 모르시나요? 예, 그 열대 과일 러지라고 하죠. 이것을 당 현종은 양귀비에게 매일같이 선물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인데요. 1396년 그 활인서 병자들하고 의금부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것을 보관했다고 합니다. 뭐 크기는 이게 보시기와 같이 그런 크기 있는데요. 이게 이제 18세기에 들어서 육류나 생선을 보관하기 위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민간업자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 물품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얼음이죠. 저희 일상 중에 비대면 경제 그리고 코비드 19 이후에 많은 생활상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온라인을 통한 장보기가 많이 늘었을 텐데요. 관련된 시장이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관련된 시장된 이야기인데요. 자, 인류의 역사는 돌고 돌고 또 물류의 흐름과 같이 함께 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코비드 19 이후 2년이 흘렀는데 그러면서 저희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지, 그러면서 저희가 사람을 잘 만나지 못하고 또 많이 모여 있는 공간에 가지 못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들을 위해서 온라인은 어떻게 장을 보고 있는지, 또 그 단순하게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우리 집까지, 내가 있는 곳까지 안전하게 배송해주는 그 주역을 오늘 이 자리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예, 팀프레시 이성일 대표님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몇 년 만이죠? 한 1년 반 된 것 같은데요. 1년 반이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 주제 발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올라올 수 있나요? 네. 이제 대주제를 제가 받아봤는데 제가 이렇게 큰 행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빠르게 준비를 해봤는데 뭐 제목은 거창하지만 뭐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게 좀 짧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로서리 시장이라고 칭하는 이런 식품 유통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트렌드나 이런 것들 살펴보는 시간이 있을 거고, 그다음 거기서 이제 특히 온라인 쪽 물류가 이제 새로 생기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크게 어떤 것들이 조금 어려워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본 다음, 또 제가 팀프레시라는 회사를 왜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면 조금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아요. 전체 발표는 한 10분 정도 진행이 될 텐데요. 뭐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로서리 시장과 온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전체 식품 유통 시장은 B2C와 B2B로 나누어지겠죠. 당연히 B2C라 칭하면 일반 가정집이나 뭐 혹은 개인들이 이제 구매를 하는 시장을 일컫고, B2B라고 하면 급식, 외식 뭐 이런 뭐 식품 제조업체 이런 곳에서 주로 사업자 이상 기업들이 구매를 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시장들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존재를 할 거고 이런 곳에서 최근에 이커머스와 오픈마켓으로 대변되는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어요. 그거를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매 시장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레이저 포인트가 잘 안 보이네요. 보이시나요? 네. 회색으로 표시된 것이 오프라인 거래 규모예요. 그리고 남색으로 표시된 게 온라인 거래 규모입니다. 그래서 식품 쪽, 특히 B2C 소매 시장은 2015년부터 2020년 동안 급격하게 성장을 했는데 특히 온라인의 성장이 두드러졌어요. 이거는 이제 많은 이유들이 있을 텐데 기존에는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왜 그러냐면 저는 크게 몇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를 콜드체인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구매를 해서 기존에도 배송을 받아볼 때 주로 택배 배송에 의존해서 수령을 하게 되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안 좋은 경험들을 하게 되죠. 녹아서 받는다든가 상해서 받는다든가 이런 안 좋은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2015년 이전에는 굉장히 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게 식품 카테고리에서는 더뎠어요. 그런데 2015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뭐 제 전 직장이기도 한 컬리 김슬아 대표님이나 아니면은 뭐 헬로네이처, 뭐 SSG 쿠팡 굉장히 많은 좋은 기업들이 이 시장에 도전을 했고 그 과정 중에 콜드 체인들을 잘 유지를 하면서 소비자 마음을 좀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트리거가 돼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온라인 식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방 시장이라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팔리거나 오프라인으로 팔린 물건들을 누군가는 옮겨야 하잖아요. 관리를 하거나 그거를 이제 후방 시장인 물류 시장으로 귀결을 하면은 뭐 약 2020년 기준으로 온라인 식품 시장에 대한 전용 물류 시장이 한 5조 원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B2C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B2B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B2B 전체 시장은 꽤 많이 커졌어요. 근데 이 표에서 보시는 회색으로 칠해진 곳이 이제 대기업 점유율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 시장은 아직도 조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이죠. 저 대기업들은 흔히 얘기하는 그런 4대 기업 있죠. 뭐 CJ 프레시웨이, 삼성 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아오홈 뭐 이런 회사들을 일컫는 얘기죠. 그런 큰 회사들이 전체 시장의 MS를 과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온라인 쪽은 더 처참한데요. B2B에서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를 하는 행위는 전체 시장 규모의 1%가 채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뭐 후방 시장인 물류 시장도 굉장히 커지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최근 5, 6년간 B2C 온라인 커머스에서 굉장히 전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치열하게 경쟁을 많이 했는데 이제 향후 한 5년, 10년간은 B2B 시장에서 온라인 전환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정리를 좀 해보면 앞에 식품 유통 시장은 크게 195조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B2C 시장이 140조, B2B 시장이 한 55조, 2020년 기준입니다. 그러면 온라인이 오프라인이 온라인이 오프라인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분화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후방 산업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뭐 최근에 풀필먼트 뭐 이런 단어들이 유명해지는데 오더 풀필먼트, 라스트 마일 풀필먼트 그리고 차량 관련된 인프라들 그리고 창고 관련된 인프라들 관련 산업이 후방으로 쫙 늘어서게 되겠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B2C의 온라인 쪽 물류들은 굉장히 여러 패턴들을 보이고 있어요. 쭈루룩 많이 써 있죠. 근데 B2B 쪽 온라인을 보면은 약간 뭐 배송 방법론이라든가 풀필먼트 방법론들이 아직 정의가 확실히 안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B2B 온라인 쪽은 아직 물류 미성숙 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B2C 온라인 쪽은 물류 성숙 시장. 어떻게 보면 요 전에 발표를 하셨던 쿠팡 같은 경우에도 유통사임에 불구하고 굉장히 물류를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죠. 그런 식으로 물류를 굉장히 선도적으로 성숙을 시켰는데 B2B 시장은 아직 미성숙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류 쪽은. 이 화살표는 뭐를 칭하냐면 최근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조그만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기존에는 B2B 도매로 식자재 같은 거를 구매를 하셨는데 그냥 요즘에는 뭐 쿠팡이나 이런 곳에서 구매를 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B2B 시장에서 B2C에서 그냥 구매를 하시는 이런 사업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가 하나의 트렌드고요. 두 번째로 일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B2C 식품 소매 시장에서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계속 전환이 되고 있고 그 비율이 현재 한 20 몇 프로 정도 되는데 그게 제가 추정컨대 한 40 후반대까지는 온라인 전환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여기서 지금 경쟁을 펼치고 있는 곳들이 쿠팡, 뭐 마켓컬리, 이마트, 뭐 헬로네이처, 오아시스 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여기서 경쟁을 펼치고 있죠. 자, 여기가 화살표가 두꺼운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온라인화가 일어날 거라 지금 두껍게 표시를 했고요. 아시는 회사로는 뭐 배민상회 그러니까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요기요마트라든가 쿠팡에서도 식자재에 도전을 하고 있고 뭐 마켓봄 뭐 굉장히 많은 푸짐 이런 회사들이 이 영역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온라인 식품들이 전방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처리하기 위한 콜드체인에는 굉장히 좀 문제점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한 크게 세 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콜드체인 유지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품을 취급하다 보니까 다 저온 시설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꽤 많은 돈이 지출이 되는데 물류 센터뿐만이 아니고 차량들도 한 상온 차량에 비해서 한 20% 정도 비싸요. 근데 창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참고 자료로 저희 팀프레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센터인데 이렇게 한 10개 센터 정도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연 임대료가 180억이에요. 임대료가. 그러니까 팀프레시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 임대료를 180억을 낼 정도로 굉장히 돈이 많이 투여되는 영역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런 콜드체인 물류를 하거나 혹은 이런 것들이 필요한 회사에서는 굉장히 큰 각오를 하고 진입을 해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물류 시스템 개발 비용인데 시스템이라는 거는 어쨌거나 기존 사업에는 다 존재를 하죠. 근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물류 시장이 온라인화가 점점 되다 보니까 물류 시스템도 기존의 오프라인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던 것들이 온라인화로 이런 것들을 트렌드를 반영한 시스템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정답이야.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면 돼라는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제 각 회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물류의 특성은 계속 운영을 하면서 일어나는 데일리 변수를 커스터마이징 하면서 점점 고도화가 되는데 이런 시스템들이 그러려면 인하우스 개발자들이 필요하고 근데 그 개발팀이 이제 팀프레시 안에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이제 들게 되겠죠. 이런 것들도 진입 장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류 시스템 영역에 비즈니스를 도전하는 회사들이 최근에 조금 많아지고 있죠. 뭐 테크타카라든가 여러 회사들이 이쪽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요. 온라인 판매의 특징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왼쪽 표가 저희 실제 팀프레시 고객사 중에 하나인 어느 모 회사의 물동량인데 거기가 월별 이렇게 편차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물류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나가는 기준으로 어떤 인프라든 인원들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으로 세팅을 해놨을 때 이렇게 물량들이 줄어나가는 이런 변동 때 굉장히 많은 코스트가 지출이 되겠죠.
오른쪽은 이제 팀프레시는 여러 고객사 물건을 모아서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왼쪽 거보다는 훨씬 더 평탄한 모양을 보인다. 이 정도의 이제 간단한 표고요. 이런 변동성이 큰 문제가 돼서 온라인으로 특히 식품 콜드체인 쪽으로 진입하는 플레이어들이 이 세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팀프레시도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도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팀프레시는 어떤 회사인가 그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 표는 아까 설명드렸죠. 예, 그때 이 전체 물류 중에 여기 빨갛게 표시된 새벽 배송 이 2018년 9월 1일에 새벽 배송 대행을 해드리는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이제 회사를 출범시켰어요. 지금 한 40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는 콜드체인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해서 이 물류 전체 영역을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려요. 이런 유통기업이나 제조기업들에게. 그 다음에 플릿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 그래서 이 전체 콜드체인을 운영할 때 들어가는 모든 차량들에 대한 플랫폼을 지금 만들어서 거기서 차량들을 소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B2C 시장은 온라인에 굉장히 훌륭한 플레이어들이 많습니다. 뭐 쿠팡 마켓컬리, SSG 이런 회사들 굉장히 훌륭하죠. 그래서 팀프레시 같은 회사는 그런 훌륭한 회사들의 후방을 지원하는 컨셉의 회사인데 B2B 시장은 아직까지 온라인 쪽이 시장이 작다 보니까 메인 플레이어가 존재하지 않고 물류가 조금 정돈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팀프레시는 B2B 쪽에서는 프론트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식자재를 판매를 실제로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류 정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스톱으로 고객의 물류 니즈를 해결하고 있는 콜드체인 풀필먼트 서비스를 1차로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B2B 시장 온라인 쪽이 정리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 산업까지 나가서 식자재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과정에 필요한 차량들을 수급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 주선 플랫폼을 런칭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40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회사 운영한 지. 근데 성적은 이렇습니다. 각 서비스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가 2018년도 때 시작을 했는데 그때 27억, 19년도 때 146억, 작년에 한 400억 정도, 올해는 한 900억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월 매출은 약 110억 정도까지 도달해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한 2천억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고 당연히 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인프라나 휴먼에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손실은 나고 있는데 그것은 한 2025년 정도 되면 이비타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지금 프로젝션 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저는 전체적인 거 간단히 설명드렸고 이제 모더레이터 분의 질문 받고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확실히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은 저희가 친숙하죠. 예, 물건을 구매하고 또 각자의 지금 갖고 있는 스마트폰성에 어플은 하나씩 깔려 있을 테니까요. 근데 그 물건이 내한테 오기까지의 과정은 사람들은 되게 관심이 없잖아요. 많이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근데 그 과정과 그 노력과 또 혁신하시는 물류 스타트업에 대해서 또 그 시장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 칭찬도 잘해요. 중요한 거는 결국은 팀프레시는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 위탁 혹은 풀필먼트 서비스 또 콜드체인 역량을 확보해주는 파트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 풀필먼트 콜드체인 관련된 용어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풀필먼트와 콜드체인에 대한 개념적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콜드체인이라는 게 뭐 콜드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이제 약간 저온이 연상되기도 하는데
정온으로 생각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온도를 맞추는 게 핵심 목표인 거고 어떤 상품이 이제 제조부터 판매까지 일어나는 이 일련의 전체 서플라이 체인을 정온으로 유지하는 것을 콜드 체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은 식품 그로서리 영역에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써요. 뭐 상온, 우리가 얘기하는 실온, 그리고 그다음에 저온, 뭐 10도 이하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냉장고를 열었을 때 온도 정도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가 영하 뭐 한 23도 정도 되는 냉동 식품들. 이렇게 세 가지 온도대를 잘 지켜서 포장을 하거나 차량을 그 온도로 유지해서 배송을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콜드 체인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같은 메커니즘으로 뭐 의약품 시장에 도전하는 콜드 체인이 있다. 그러면 그 약품에 대한 또 온도대가 지정이 돼야겠죠. 그래서 한번 연락이 왔었어요. 옛날에 그런 백신 같은 거 배송 한참 이슈 됐을 때. 근데 저희가 커버하는 이 영역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였어요. 그래서 초저온이죠. 초저온. 맞아요. 그래서 영하 70도였잖아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정온을 지키지 못하니 하지 못한다라는 피드백을 드렸던 적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각 옮겨야 되는 상품에 대한 온도, 이게 콜드 체인의 본질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풀필먼트라는 용어가 저도 조금 생경해요. 이제 많이 쓰지 않던 용어들이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풀필먼트는 기존에는 이제 물류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지시하는 느낌이 강했어요. 예를 들어서 물류 외주사가 있으면 우리의 물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너희들이 그거를 대신해 줄 수 있겠니의 느낌이 강했다면, 이제 풀필먼트 트렌드로 바뀌면은 먼저 물류사나 유통사들이 서비스를 먼저 만들어요. 우리의 물류 서비스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걸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세요. 약간 먼저 프로덕트를 먼저 만드는 개념이 저는 풀필먼트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제가 3PL과 풀필먼트를 나누는 척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은 이력이 특이하시죠? 예, 제가 알기로도 컬리에서 처음 만난 인연이었고 창립 멤버 중에 또 한 분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돌연 퇴사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팀프레시라는 커머스가 아닌 그 커머스를 후방에서 지원하는 전문 물류 회사를 만드시게 됐는데, 그게 과연 어떤 시장을 보게 되신 건지, 물론 앞서 말씀해 주셨던 시장의 성장성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던 B2C 영역뿐만 아니라 B2B 시장에 대한 어떤 시장 성장성도 저희가 봤는데, 거기에서는 또 우리가 보면 개인 고객과 또 기업 고객이 느끼는 배송 만족도라든가 물류 품질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대표님 어떤 마음으로 창업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검증에 대한 꿈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커리어가 이제 조심스러운 게, 제가 2015년에 컬리에 합류해서, 그러니까 완전 초기 때 3번인가 4번이었어요. 그러니까 3-4명 정도 될 때 4번이 회사 번호 이렇게 참여를 해서 2018년 4월 30일까지 3년을 딱 재직을 하면서 새벽 배송 이거 이제 뭐 세팅하고 뭐 물류 총괄이었는데, 이 합류하기 전에 이제 데일리쿨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물류 회사를 같이 막 이제 아는 형 뭐 친구들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했었죠. 예. 그 회사가 2009년도 때 만들어진 회사인데, 조그만 회사들의 물량을 모아서 새벽 배송을 대행하던 회사였어요. 2009년에. 네. 그러니까 이 새벽 배송이라는 거는 1937년도에 생겼거든요. 경성 우유 협동조합에서 우유 배송하는 게 이제 1937년도인데. 그렇죠. 네. 그때부터 이제 새벽에 이제 트래픽이 없으니까 빠르게 진행을 했던 거였고, 저는
데일리 쿨 때 이렇게 여러 소규모 업체들의 물량을 모아서 규모를 만들고 그래서 훨씬 비용이 낮은 물류망을 만든 다음에 편익을 돌려드리는 이런 개념의 비즈니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때는 이렇게 시장이 크지가 않았어요. 이걸 맡길 만한 고객사가 없는 거죠. 너무 작고 온라인 시장도 작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안 계신데 이런 말씀 좀 드리기가 애매하지만 김슬아 대표님은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만나 뵙자마자 물류 식품에 대한 것들을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게 트렌드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정말 진심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컬리 합류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거짓이 아니었고 마켓컬리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3년간의 이제 의무 재직 기간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3년 동안 의무 재직을 했고 이제 시장이 많이 커진 거예요. 온라인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물건을 식품을 팔고 이런 시대가 오니까 나는 이제 마켓컬리라는 좋은 회사에 보상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에 물류 총괄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원래 하고 싶었던 약간 작은 회사들의 물류를 대행해줘서 이들의 성장을 좀 같이 가는 이런 것들을 진짜 검증해보고 싶다. 이제 시장이 더 좋아진 만큼 그래서 퇴사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팀프레시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네. 예. 대표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데 네. 시간이 벌써 이미 다 돼가지고 좋네요. 추가 질문을 하나만 딱 드릴게요. 네. 예. 그리고 뭐 질문할 건 질문해야 되니까. 네. 여기 아마 이 커머스 사업자나 혹은 셀러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뭐 네카쿠베 마당모라고 해서 네이버, 카카오, 뭐 배달의 민족 뭐 플랫폼이나 커머스 사업자마다 물류의 중요성은 다 알고 있지만 그 물류의 중요성을 어필하는 방법 다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아침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기업의 풀피먼트는 결국 어떤 상품을 판매할 것인가에 대한 기획 단계에서부터의 세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부분이 저는 그 커머스 사업자 기업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 궁극체가 풀피먼트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은 그런 커머스 사업자들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러면 그 기업들은 어떤 관점에서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좋은 파트너를 만나야 되는지 정말 외부에서 찾아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직접 배송에 나서는 물류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 잠깐 이렇게 조언을 좀 구할 수 있을까요?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류 사업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0과 1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비용 덩어리로 생각을 많이 하시죠. 물류라는 것을 비용 덩어리로 많이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든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획자들은 도전을 하고 전략을 수립을 할 때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각 회사들이 수립을 하시는데 저는 각 회사마다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물류의 모양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 회사의 물류를 제일 잘하시는 분은 그 회사의 물류 총괄이든 그 기획자시겠죠. 근데 그분들이 항상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거는 본인들은 아세요. 이걸 전부 하면 뭐 예를 들어 200억이 든다. 그러면은 본인들은 아세요. 다 짜봤더니 200억을 든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의사 결정자에게 이제 컨펌을 받고 딱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딱 올리면 줄여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줄이는 건 맞는데 줄여 말 한마디에 줄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실에 기반해야 돼서 각 회사 뭐 오너분들 혹은 물류 쪽 의사 결정자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는 사실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뭐 200억이 들면 오케이 200억이 드는 거는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그러면 일단은 거기를 기준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한 다음 전략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면 199억으로 줄일 수 있을까는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요 영역에서 굉장히 트러블이 많이 나서 잘 안 되시더라고요. 다른 회사들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네.
우리 못다한 얘기는 백스테이지 무대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시죠. 네. 뭐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물류의 행위는 계속 존속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메타버스의 개념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결국은 상품은 물리적인 이동이 필요하고 오프라인 공간을 통해서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커머스 뒤에 커머스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는 물류 또 물류인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세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